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종찬과 관련된 이 대한민국 정말 완전히 이종찬 때문에 지금 이 광복절이요, 사상 처음으로 두 쪽이 나게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에 대한 이 불만이 국민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이 지나친 이 행태, 그러다 보니까요, 광복회장 자리를 내놔라, 이런 여론도 어마어마하고요. 무조건적으로 광복절 행사에는 참여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가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거 이종찬이가 완전히 지금 상황 노릇을 하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여론을 보면은 이종찬이를 왜 윤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요 임명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또 화살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광복회에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광복회에서 말이죠, 뉴 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석 관장. 요 뉴 라이트 이 판독법, 감별법까지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각계 층에서 이러한 이 광복회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종찬의 이제 할아버지죠, 조부 이회영 선생. 이회영의 독립운동가가 과거에 이제 이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나키스트면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여러 이제 관련 자료들을 쭉 봤는데, 요게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아나키스트야, 그리고 좀 나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의미의 아나키스트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종찬이를 비판하되 할아버지인 이회영 선생은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회영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찬의 조부 독립운동가는요, 이종찬이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해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이종찬의 이거는 변종이에요. 오로지 지 이익만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종찬이야말로 이회영 독립운동가 자기 할아버지 배신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냐, 어제 말이죠, 여러분들께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김동연 판사, 요게 완전히 좌파, 젊었을 때 좌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 좌파가 이재명한테 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요거 재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김동연이가, 저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이가 지금 방탄 전략을 세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무조건 거짓말,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하면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게 이제 재판 지연 전략, 이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김동연이가 올라타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재판 전략,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은,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검사 탄핵, 그리고 이제 또 판사 탄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지연 전략, 요 세 가지가 제일 큰 작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에 맞추어서 이재명의 재판, 그리고 이제 이 검사의 수사, 요 자세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이종찬이가 지금 이 광복회인데 말이죠, 참 기가 막혀요.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석 독립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야, 요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요, 뉴라이트 판독법을 이렇게 9가지를 내놓고서 지금 이제 뉴라이트 운동하고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뉴라이트 판독법 9가지를 보면, 첫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을 하는 거, 이거는 뉴라이트라 이거죠.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1948년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거,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 거, 이거는요, 이번에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이 이제 면접을 할 때 이 국적이 일본이다, 일제강점일 때는 왜 우리 국권을 다 뺏어버리고 창씨 개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이제 국적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요거 친일판에 뉴라이트네 요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로 깎아내리는 거. 요것도 뉴라이트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라든가 식민지 근대화를 은연중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6번, 일제강점기 공물 수사를 갖다가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거. 그리고 7번째,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거. 8번째,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9번째가 공개적으로 뉴라이트에 협조하고 동조하고 이 협력하는 거. 요렇게 9가지를 지금 이제 뉴라이트 판별의 기준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친일 딱지를 붙이는데 이 9가지 판독법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사상 검증 논란으로까지 지금 광복해서 이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되면 친일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해서 우선 학계에서 지금 반발이 상당합니다. 광복회가 주장하고 있는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는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이 팩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판별 기준도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자,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이완범 교수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뉴라이트를 갖다가 토착 왜구로 몰고 있다. 요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예컨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자의적이고 역사적 평가 부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도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1, 2, 3대 대통령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1919년을 갖다가 건국으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1948년 건국을 지지하든 간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광복회는 이승만을 갖다가 건국 대통령을 불러 그러면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립, 기념관 건립에도 반대하고 이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도 친일파로 비판하고 그리고 또 건국전쟁 요거 영화를 보고 박수 칭찬한 사람들도 전부 뉴라이트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전쟁의 이제 감독 김덕영 감독이 영화를 본 사람이 177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모두 친일파라는 얘기냐?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면 뉴라이트라고 하는 요 주장. 요것도 말이죠. 지금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복군으로 국내 진공을 준비했던 장준하, 김준엽은 당시에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파벌 싸움을 비판했었는데 그렇다면 임시정부를 폄하했으니까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마저도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란 거죠. 예. 그리고 광복회가 문제 삼고 있는 김영석 독립관장 뉴라이트를 볼 근거도 굉장히 희박하다. 예. 더군다나 말이죠. 건국절 논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이 될 때 건국이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용산에서 지금 김 관장을 갖다가 사퇴시켜라. 이런 집회를 열기까지 했어요. 이게 참 현재 이 광복회 그리고 이제 이종찬이는요. 지금 이제 보훈 장관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말이죠.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늦게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예, 섭섭하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진석 실장마저도요. 건국절은 추진하기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꿈쩍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뒤에 이 이종찬이가 좋아하는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쫙 포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민주당이 다 좌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종북 성향의 좌파 아니면 그 극좌 다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앞으로도 이제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광복회하고 야당이 이렇게 연합해서 정부 여당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무나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지금 친일몰이를 하고 광복절, 건국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요거는 너무나 뒷짐을 지고 있다. 도대체 자신이 그렇게 없느냐? 야, 이 건국절 문제 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 너무나 국민의힘의 지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무대응하는 거의 당 차원에서 겨우 한다는 게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지난 12일 날은 지금 사선 중진을 하고 오찬할 때 한번 사안을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계속 확산이 되니까 그 다음날 13일에 이르러서야 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거부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관련 토론에서요. 당에서 김 관장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만 의원들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했잖아요. 건국전 논쟁을 민주당이 소환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혜진 이분은 이제 전 의원이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이종찬이가 물러나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이종찬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여건의 대응,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친일문의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계산도 있겠지만은 친일문의에 말려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안 말려들게 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철학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여당이 과연 여당다운 여당이냐. 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광복절, 이제 큰 틀에서.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제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이 이념 타령할 때냐. 민생을 챙겨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종찬이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회창의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나키스트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 자료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다.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회영이가 말하자면 가짜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이제 방점이 찍히는 얘기예요. 이 아나키스트. 요즘 그 시대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가 강한데 실질적으로 이회영, 5당 이회영 이 독립운동가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는 일종의 포퓰리즘적 그 해석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로 이제 이 활동을 했지만은 5당 이회영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아나키스트의 개념은 바로 말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아나키스트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멀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당 이회영 선생이 주장했던 이 아나키스트는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의 이상촌 건설을 위해서 안정적인 항일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 아나키스트 운동을 한 것이고요. 독립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아나키스트로서의 이 활동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무정부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 항일 운동을 그렇게까지 신흥무관학교도 세우고 항일 의열단도 만들고 또 다물단도 만들고 이런 조직화 활동을 항일 운동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그 밀사 파견이라든가 고종의 중국 망명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걸로 볼 때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아나키즘하고는 좀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요. 맨 먼저 베이징에서 1920년대 베이징에서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해서 이제 상해에 가서도 마찬가지 활동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사형을 당한 건데 그래서 말이죠. 그런 걸 조직하면서 제중국 무정부주의 연맹, 그 다음에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그 다음에 남아 한인 청년연맹 등을 지도하면서 직접 이 행동에 입각한 항일 투쟁을 벌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로서의 산보,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고, 남아 한인 청년 연맹을 만들고 지도하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항일 운동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종찬이가 더 욕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감투와 관계없이 지금 이회영 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종찬이는 변질된 이 할아버지 상.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이 아나키스트로서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 생각은 뭐냐? 자유와 평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격적으로 볼 때 이 이회영은요, 그야말로 이 파벌 싸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파벌 싸움 같은 것을 감투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오히려 명품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조직과 단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만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감투보다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헌신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은요, 우당 선생을 갖다가 뒤에서 일을 도와주는 이면 지도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아나키스트하고는 다르게 그야말로 만인이 평등하고 강력한 권력은 백성을 탄압하고 어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래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학적 이 사상의 바탕을 두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즉 유교적 대동사상, 즉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가치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아나키스트로까지 이제 이종찬이 때문에 이회영 선생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종찬이는 철저하게 뭐라고 그러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는 그냥 놔둬갖고 반성하기는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광복회를 내려와라,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또 주변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받은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종찬이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종찬은요, 간신내만도 못한 보신만을 위해서 시류를 쫓는 자다. 아주 더럽게 늙은 노인이다. 전두환 정권에 붙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변신해서 김대중에게 붙어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아 추한 짓 다한 자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인간을 갖다가 요직에 앉혀갖고 추태를 부리게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이종찬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다, 이런 분노를 전하고 있고요. 또 어느 분은요, 광복회는 보훈처 산하의 공법단체다. 이익단체도 아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사업체도 아니다. 본분을 일탈하여 협력단체화하려는 자해행위를 멈춰라. 그래야 국민들도 사랑받는 단체로 이어나갈 수 있고, 광복회원은 한 4,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 특별히 공직이나 임명직에 임명된 회원도 있어 왔고, 특히 김구 선생의 손자 김진도 그 중에 하나다. 김진 전에 상하이 총영사까지 했잖아요. 김구 선생의 자손들은 다른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에 비해서 역대 정권으로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아왔다. 거기까지면 충분하다. 이종찬은 광복회를 이익단체화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로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한다. 이거 노망한 것이죠. 그것이 이유인 모양인데 참으로 가당치 않은 분수를 모르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노가요, 지금 전 국민 사이에서 아주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노가. 그리고요, 이 데일리한 이제 칼럼을 하나 보면은요, 이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이죠. 이분이 쓴 칼럼인데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제도 이제 방송에서 지적한 내용들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가의 덕을 남보다 많이 본 이종찬이 아니냐, 이 원로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기름을 끼얹는 것은 보기에도 정말 딱하다. 할아버지의 공적은 할아버지의 것이라는 의식이 확고하다면 그 위강에 기대어 자기 세력을 뽐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제발 많이 누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오늘 보도에 나온 내용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도요. 지금 광복회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광복회 앞에 가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이 시민단체들도 이종찬이 내려와라. 이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지금 이 집회와 항의 시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광복회 이종찬 문제는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번에는요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김동연이가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오후에는 MBC 지금 토론회 녹화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오후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녀와 보내버렸어요.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기일 후에 증인신문만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말이죠. 재판이 어떤 사회정의, 그리고 법 집행,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단죄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를 살려주는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 김동연의 재판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니까 지금 이미 그 일찍이 저 댓글에도 지금 이 김동연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말이죠. 마지못해서 그런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김동연이가 지도 먹고 살으려고 총선 전 4월 9일 날은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했어요. 옐로카드를 꺼내 드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옐로카드를 꺼내 들어갖고 무슨 소리냐? 지금 더군다나 18일 날, 17일 날 지금 이제 녹화한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아직도 14일 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그리고 더더욱이 녹화 방영 계획은 일찍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도 일찍이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재판을 받는 게 피고인으로서 더 중요한, 더군다나 야당 대표 아니에요. 그 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당이니까 법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MBC 방송, 녹화 방송을 핑계로 해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김동연은 거기에 한술 더 쳐서 잘 갔다 와. 강제구인 그만두고 그러면 기일회 신문이나 할게. 야, 이렇게 재판 지연 전략에 이 판을 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어제도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도 얘기했고 저도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우선 조이대가 이제는 칼자루를 휘둘러라. 그래서 김동연을 데다가 엄중 구두 경고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지금 이 조이대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재판 지연을 막겠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판 지연 막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이 김동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경고 아니면 징계까지 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이제 지나간 시간이니까 내년 2월 달에 판사 인사 이동이 있는데 이거 김동연은 무조건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이대가 나서지 않으면 최소한도 중앙지법 원장은 최소한도 나서서 김동연이를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 그런 걸 하지를 않아. 김동연이가 하는 대로만 놓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이 말이죠.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판사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되어 있잖아요. 법률과 양심. 요 양심을 움직이게끔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이가 말이죠. 이렇게 재판을 더군다나 대장동 재판 지금 보면 이게 10년 정도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더라도 우이대 신도시 하나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이대가 있고 우이대가 그중에서 제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백현동 있죠. 대장동 있죠. 성남FC 있죠. 이게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 다 하나니까 4개 범죄, 4개 큰 사건이니까 8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이는 최대한도 지가 끌어줄 수 있는 최대한도 재판을 지연시켜주는 전략을 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은 어떤 재판 거래가 있었죠? 김만배는 또 어떤 거래가 있었죠? 이거 다 의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 대나 배지를 주는 게 재판 거래나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거래죠. 변호 업무를 배지하고 맞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김동연과도 이재명과 무슨
재판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재명이 재판가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재판 지연 전략이잖아요. 이 이재명식 재판 지연 전략에 맨 먼저 선발대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이화여가 되는 거예요. 이화여가 그러니까 변호사 바꿔치기에 자기 마누라 불러다가 야단치기에 재판을 지연시켜 온갖 추태를 다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관 기피를 해서 1심에서 안 되니까 2심가, 2심에서 안 되니까 또 3심가, 3심가니까 좌파 대법원에서는 아예 이걸 끓이고 앉아있어 한 달 이상이나 1, 2심은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에 다 판결하는데 요게 전형적인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일각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우리가 침대 축구 얘기하듯이 침대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을 대1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말이죠. 검사 탄핵, 김영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불렀는데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죠. 김영철 검사도 안 나가겠다.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4명 딱 검사 이름 올려놨잖아요. 박상용, 김영철, 그 다음에 강백신, 예. 이런 식의 검사들을 갖다가 딱 이름에 올려놓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검사 탄핵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사 탄핵, 이건 무고죄로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무고죄.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희대가 직접 나와서 아니면은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이 김동연이를 제대로 좀 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신진호 판사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진호 판사 같이 이제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진호 판사에 대해서는 뭘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회 청원을 올려놨잖아요. 신진호 판사 탄핵하자고. 그리고 법 왜곡죄를 또 신선을 나오잖아요. 법 왜곡. 그러니까 이제 법 왜곡이라는 것은 이재명이가 바라는 대로 판결을 안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 왜곡죄, 검사 탄핵, 검사 특검, 요런 지금 이 압박 전술을 가하는 거. 그래서 수사를 최대한도 말하자면 제대로 못하게끔 자기네 코드에 맞게 수사하는 요런 수사 압박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법관을 지금 이제 신진호 판사같이 또 탄핵하는 거. 요런 거를 통해서 그냥 재판에서 수사에서 안 되면 또 재판에 가서 2중, 3중. 예. 그리고 또 재판에 가서 자들 안 돼. 그러면 이거를 계속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 3심 판결이 2027년도 대선 전까지는 3심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는 이런 꼼수 작전을 펴고 있어요. 요게 이재명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점을 조희대,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이는 이제 어차피 바뀌니까 9월 15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한 달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래서 검사 탄핵 카드와 검사 특검 카드를 꺼내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로만 비판하는 단계를 이제 지났다. 지금 사안의 심각성이 그 정도로 크다. 그래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그야말로 조치를 해서 동원을 해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 들은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요 꼭 90만을 좀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 100만 갈 수 있도록 힘껏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올바른 정론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을 비롯한 그 문제아들 싹 정리하는 데 기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